자, 조국 혁신당에 아직 대표로 복귀는 안 하셨죠? 조국 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오랜만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예. 근데 살이 많이 빠진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네요. 보니까 3kg 정도 빠졌고요. 3kg.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이 좀 부실하니까 덜 먹게 되고 또 못 먹게 되고 근데 운동은 많이 하고 하니까 3kg 빠졌는데 이제부터 많이 먹어야죠. 근육량은 늘었겠어요, 그죠? 아니요. 하체는 늘었는데 네. 상체 운동할 방법이 마땅찮으니까 상체는 좀 빠지고 하체는 유지되고 하체는 무슨 운동하셨어요? 뭐 주로 스쿼트, 뭐 레그레이즈, 뭐 플랭크 이런 거 했죠. 플랭크? 네. 정경심 교수님 건강 어떠세요? 밖에서 신경 많이 썼을 텐데. 많이 회복했고요. 네. 병원 치료, 재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리치료 등등 하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어서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민 씨 사업은 잘 됩니까? 잘 되는 거 같긴 예. 한데 잘 몰라가지고. 국내 사업은 이미 궤도에 오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뭐 태국이나 외국 진출을 모색하느라고 요즘엔 해외 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아빠보다 낫죠? 아빠보다 낫다고 내가 첫 만남 때부터 한참 얘기 듣고 나서 그래 네가 아빠보다 낫다라고 했었는데 잘 돼야 됩니다. 예, 예. 뭐가 제일 드시고 싶었어요 안에서? 좀 원초적인 얘기인데 이제 고기를 좀 먹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 고기 먹기 쉽지 않고 달걀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달걀 안 줘요? 달걀 삶은 달걀도 못 먹습니다. 상할까봐. 6포 정도는 되게 많이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나와서 이제 고기를 먹고 싶었고 나오는 첫날에 사위가 고깃집 예약해가지고 고기 많이 사주더라고요. 사위 돈으로 좀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가족 사진에 올라온 저 그림에 예. 네, 제가 올렸는데 저 고깃집인데 네. 사위가 제 나온다고 예약을 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뭐 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고 뭐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안 드시는 거 드시면 갑자기 배탈 나는데. 배탈은 안 나더라고요. 20대 때 국보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네, 한 네. 반년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하고 50이 넘어서 구치소 들어가니까 뭐가 가장 다릅니까? 일단 그 더위를 견디는 힘이 떨어졌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뭐 춥건 덥건 그런 게 뭐 기후 변화에 큰 지장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나이가 들어서인지 또는 이번에 폭염이 심해서인지 정말 덥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바깥 걱정이 많았고 특히 탄핵까지는 탄핵 소추는 했지만 그 뒤로 뭐 탄핵 의결, 윤석열 구속 취소 이런 것들 그 안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좀 안타깝고 뭐 걱정되는 게 많았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16일 날 입수하셨는데 네. 그게 탄핵 소추가 14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틀 후.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됐다. 네. 박근혜 때처럼 앞으로 일이 풀려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포영장에 저항하지 않나. 1차 실패하고 간신히 2차 집행하니까 서부지법 폭동이 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광훈, 전한길 양쪽에서 난리치고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석방시키죠. 네. 탄핵 심판은 2월, 3월 다 지나가도록 안 되죠. 그러다가 윤석열 정말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사회적 긴장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때 네, 맞습니다. 간신히 탄핵이 되나 싶었더니 갑자기 대법원 폭탄 판결이 나왔죠. 전무후무한 9일 만에 파기환송이 되질 않나. 한덕수 새벽에 후보 교체되고 암살 위협 때문에 대선 후보가 방탄복 입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인데 그 뉴스 다 접하셨죠? 다 그 안에서 뭐 신문 방송으로 보았죠. 뭐가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습니까? 그 안에서 접할 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죽이는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시기나 내용 모두에서 정말 저는 대선 개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탄핵은 무조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 각 하나 기각 의견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접했기 때문에 물론 내부 의견 조율 작업이 있어서 늦춰지긴 했지만 탄핵은 될 거라고 봤는데 윤석열이 탄핵되고 났더니 윤석열은 이제 끝났지만 이재명도 같이 날려버리겠다는 판단을 법조 엘리트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날리니 그러면 대법원은 이재명 날리겠다라는 걸 보면서 너무 제가 사실 화도 났고 놀랬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법조인들은 아무도 상상 못했더라고요.
아무도 상상 못 불가능한 일이라고 네.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 추후에 반드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명백한 대선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뭐 역설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만 이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법원도 진짜 문제가 있구나를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 점은 도움이 됐으나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법원장이 그렇게 급박하게 시기를 잡아가지고 파기환송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것도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진짜 와 하고 입이 딱 벌어졌었죠. 그렇죠. 깜짝 놀랐죠. 네. 한덕수 새벽 후보 교체도 깜짝 놀랄 일이 했는데 도대체 이 깜짝 놀랄 일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코미디였죠. 예.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했던 사건은 어떤 겁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진짜로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정상 복귀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없습니까? 걱정했던 사건은 가장 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법원에 가장 놀라셨던 그게 거고. 놀랐고 걱정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걸 받아서 하급심에서 급속히 진행을 하거나 그렇죠.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나갈 수가 없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가 컸고 두 번째 걱정은 이제 좀 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서부지방법원 난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 이 정도가 됐구나.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시점엔 주변화돼 있었는데 이제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도 이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극우 세력을 옹호했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옹호하고 극우 세력도 옹호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정당, 시대착오적 정당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뭐 서구에서도 그 극우 정당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걱정 많이 하는데 극우 정당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오래된 보수 정당이 극우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정통 보수 정당이 있고 네. 뭐 보수당이건 뭐 기독교 민주당이건 있고 그에 불만이 있는 극우가 생겨서 이제 의회에 진출하고 했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이라는 자체가 극우화되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 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이런 정당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고 그게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 정당 해산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쌓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당 해산이 되려면 그 이번 12.3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법무부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과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특검에서 국민의힘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그 시점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돼야 되고요. 그와 별도로 저는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 등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국민의힘을 이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끝장을 내줘야 된다. 여전히 내란 이후에도 여전히 극우적 또는 친윤 행동을 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감대 계신 동안 가장 기뻤던 사건은 뭡니까? 윤석열 파면이죠. 당장은. 파면. 물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데 1차적으로는 윤이 파면됐다. 이게 큰 매듭을 한번 지어지고 그 뒤로는 큰 변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은 이재명 당선과 이꼬르라고 생각하셨구나. 사실상 이꼬리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뭐 지기현 부장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뭐 석방을 시키지를 않나 또 대법원이 막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했더니 갑자기 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뒤 흔들어 놓았는데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건 천만다행이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두 분만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들어가시 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되짚어 봤더니 그때 두 분만 알고 있는 얘기도 꽤 나눴을 것 같은데 사면은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둘만 들어가기 전에 둘만 나눠서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면 얘기하지는 않고요. 네. 뭐 위로하고 덕담하고 뭐 이 대표님 당시에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소통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랬던 건 사실입니다. 그 위로도 판결 나기 전후로 이제 위로 연락도 해주셨고, 근데 사면을 예상했다고 말하는 건방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답을 하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논란이 많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공학적 계산을 해가지고 사면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학적 판단 안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공학적 판단을 잘 안 하시는 분이긴 하죠. 네네. 실제로. 주변에서는 그런 계산들을 많이 했는데 네네.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말고도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견해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아는 대통령님은 정면 돌파의 방식을 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법 전문가신데 지금 윤석열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인 대통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제가 스치듯이 만나는 교도관들이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경멸의 발언을 합니다. 아주 보통의 교도관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어와 대통령이었는지 개탄스럽다는 얘기를 그냥 평범한 교도관분들이 하세요. 교도관들은 네. 교도행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윤석열처럼 행동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참 그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1차 체포영장 때 그때 들어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체포영장 때 10명이 가서 의자를 채로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1차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산돼 버렸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 그 사람이 이제 속옷바람으로 들어 누워버리니까 대책이 없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이제 민낯을 보여주었는데 집행하러 들어왔을 때 옷을 입고 정좌를 하고 난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자기 방에서도. 그런데 옷을 벗고 누워버린 거죠. 그 모습을 봤던 교도관들 검찰 수사관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좀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차 시도해야 됩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3차 시도를 안 할 것 같고 아마 바로 기소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윤석열한테 땡깡 피우니까 통한다는 자기는 승리의 기억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기억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특검 같으면 이제 준비 잘 해서 한 번 더 할 텐데. 구치소 측과 협의해가지고 전격적으로 거기 이제 집행하는 그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까마귀 있잖아요. 예, CRPT라고 하는 네. 분들 다 덩치 좋으시고 힘 좋으신 분들인데 하면 좋겠는데 특검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라면 하겠다. 예. 특검은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네네. 자, 그 윤석열 재구속까지는 특검 출범하면서 다들 예상했는데 김건희 구속은 쉽지 않다고들 전망도 하긴 했거든요. 저는 김건희는 100% 구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 제 아는 분들에게 면회원 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증거가 분명한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의 이분은 허언증 수준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이 밝혀져서 네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워낙 중대하고 있었죠. 워낙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그 경우는 영장 발부가 뭐 거의 100%라고 대부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 학자라고들 했었어요. 전직이죠 이제. 근데 김건희 씨 구속영장은 알선수재로 쳤는데 네네. 특검이 뇌물죄가 훨씬 중요한데 뇌물죄 적용 검토한다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알선 수재하고 뇌물 두 가지를 비교하면 뇌물죄 성립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 이제 공범 이제 뇌물죄는 이른바 신분범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뇌물죄로 이걸 의유를 하려면 윤석열과의 공모 혐의가 밝혀져야 됩니다. 예. 거기에 지금 그 특검이 핵심을 두고 지금 포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 김영선 씨 공천 그 경우는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전화하고 각각 전화 받고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김영선을 넣으려고 노력한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 2억 7천만 원인가요? 예. 그거를 뇌물로 보고 윤석열, 김건희를 공범으로 봐서 처벌할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목걸이도 초고가 목걸이 같은 경우는 알선 수재는 분명히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윤석열이 김건희가 그 초고가 목걸이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논의하고 받았냐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자를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그 증거나 뭐 육성 녹음이나 또는 증인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갈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서희건설 회장 네. 자수서에 자기가 김건희를 만났을 때 인사청탁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네. 사위에. 근데 실제 사위는 그 총리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부인한테 했는데 인사권자인 남편이 인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입증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거 보면 정황상으로는 김건희 씨가 이제 그래프 등등 오만 걸 받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이 지시했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거기서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은 말을 맞췄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사람을 추천한 건 맞는데 초고가 목걸이 뭐 브로치 받은 얘기는 안 했다. 들은 윤석열은 목걸이는 몰랐다. 윤석열은 몰랐다. 이렇게 되면 끊어지는 거죠. 아하. 그게 그 고리를 찾으면 바로 다 같이 갑니다. 그 윤석열도 목걸이 받은 걸 알아야 공범으로 뇌물죄가 네. 의유된다. 그렇죠. 알선 수재는 되지만 뇌물은 한 단계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렵긴 하네요. 예. 네. 그 특검은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알선수재까지 갔고 뇌물죄가 되면 형량이 늘어나잖아요. 훨씬 더. 당연하죠. 게다가 액수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냥 형법상 뇌물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이라서 형량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상 중에 형법 전문가로 볼 때 이거는 형량이 가장 중한데 싶은 톱3는 뭐가 됩니까? 16가지가 워낙 다 이거 뭐 합하면 어마어마한데요. 네. 일단 증거로서 확인된 거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보면 8억 1천인가요? 네, 부당 맞습니다. 이익을 받았습니다. 네, 뉴스 다 보셨네. 네. 8억 1천이면 이게 도대체 형량이 얼마 나올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확인된 것만 8억 1천이죠. 그다음에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가 2억 7천 440인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세 번째는 초고가 장식품이 종류별로 뭐 한 나왔는데 억대 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나왔던 통일교, 서희건설, 뭐 로봇 그 개업체 예, 예.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말하기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인사권과 공천권 5대5로 나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면 그 인사 공천권에서 오면 개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리가. 근데 지금 밝혀진 건 3개 아닙니까? 그렇죠. 전 더 나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봅니다. 더 나온다면 그 인사청탁, 그게 인사권, 공천권으로 그 금품 수수한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 액수 더 나오게 되면 액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현재까지 액수로는 주가 조작으로 8억이니까요. 그게 네. 액수가 제일 크다. 근데 이제 각종 고가 목걸이가 더 고가 목걸이든 뭐든 지금 뭐 그림이건 그때 뭐 그림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확인돼야 되긴 하는데 이게 더 나오면 근로 비중이 더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네. 자, 아까 그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정당 예산 법무부가 요청하려면 그러려면은 1심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대선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 또는 통일교가 개입을 해서 결과가 바뀌었다거나 영향을 줬다는 게 밝혀지면 그러니까 대선 경선 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바꿀 만큼의 특정 종교 교인들의 활약이 있었다, 역할이 있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제 말은 이 정당 해산 사유는 안 됩니까? 그건 딱 정당 해산과는 직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당 해산은 그 정당의 목표나 정책이 반헌법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물론 그것도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할 수 있는데 현재 과거 이제 이석기 판결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취지는 정당이 특히 정당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내란 지금 시점 같은 경우 내란에 개입을 했다.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추경호건 나경원이건 그 당일날 윤석열이 추경호 나경원 등과 통화한 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두 사람 말고는 또 누구와 소통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